우리 엄마 어깨 아프신 거 안 보여? 고급 한정식집 방 안에 남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 익어가는 소리만 지글거리던 널찍한 잔칫방이 한순간에 지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운수저를 멈칫하며 굳은 얼굴로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신우이 민지는 뜯고 있던 갈비를 접시에 내려놓으며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잔치상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제 휴대폰에서 익숙한 친정아버지의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남긴 그 전화 녹음을 들은 남편은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거만하던 사람이 손을 덜덜 떨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비굴한 얼굴로 바닥을 기어야 했는지 아시겠나요? 지금부터 10년 동안 기만당했던 제가 어떻게 가짜 가족의 굴레를 끊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한 뒤 10년 동안 남편의 효심이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감이라고 믿었습니다. 장남인 남편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어버이날 그 믿음은 식탁 위에 놓인 이체 확인증과 영양제 앞에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진 불고기는 이미 하얗게 기름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서 장을 봐서 쉼없이 볶아낸 고기였지만 남편은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은 채 서류 봉투 하나와 쇼핑백 하나만 식탁 위에 무심히 올려두었어요. 서류 봉투 안에는 은행 입출금 내역이 찍힌 흰색 이체 확인증이 들어 있었고 쇼핑백에는 3만 원 결제 영수증이 붙은 관절 영양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이 보라고 올려둔 친정 부모님께 드릴 낡은 카네이션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식어버린 고기가 담긴 그릇 앞을 서성이며 두 선물 사이에 벌어진 말도 안 되는 간격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과수원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또 보았어요. 손끝이 잘게 떨려와 식탁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아무리 맞벌이로 빚을 갚아나가는 상황이라지만 어떻게 양가 부모님에 대한 대우가 이토록 다를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이건 좀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아? 어머님 댁엔 1,000만 원이고 우리 부모님한텐 3만 원짜리 영양제라니. 최대한 싸움을 피하고 싶어서 호흡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상을 구기며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어깨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 과수원 일하시다가 인대상에서 수술 받아야 한다는 거 당신도 들었잖아. 지금 급한 불부터 꺼야지. 무슨 계산을 그렇게 따져? 그래도 어버이날이잖아. 우리 부모님도 서운해 하실 텐데 적어도 장인어른, 장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시잖아. 아픈 사람 수술비 보태는 거랑 멀쩡한 분들 용돈 챙기는 걸 왜 같은 선상에 둬? 당신 진짜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친정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챙겨드리면 되잖아. 남편은 제 말을 단칼에 잘라버리고는 비닐 쇼핑백을 제 쪽으로 신경질적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굳게 닫힌 방문을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내 동의도 없이 시댁으로 갔는데 왜 내가 이기적인 여자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식탁 위를 치우면서도 저는 억울해서 자꾸만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본인이 장남이라는 사실을 앞세웠고 저는 아내로서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 도리가 왜 제 친정 부모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인색함과 무시로 돌아오는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싱크대에 기름기 묻은 접시를 내려놓으며 정말 내가 쪼잔해서 남편의 효심을 몰라주는 건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흐르는 물에 수세미를 문지르면서도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 때문에 명치가 지그시 아파왔습니다. 행주로 식탁 위를 훔쳐내다 말고 저는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묵혀두었던 두꺼운 결혼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빛바랜 가죽 표지를 천천히 넘기자 오래전 신혼초 어버이날에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보더니 자기가 장인어른 새 구두를 맞춰드리겠다며 살갑게 아버지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정한 눈빛이 참 고마워서 사진 옆에다 행복하다는 짧은 메모까지 적어두었더군요. 남편이 우리 아빠에게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는 아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고마워하시며 사위 손을 꼭 잡으셨던 그 따뜻한 손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닿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그 자상하고 든든했던 남편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서 가슴이 내려앉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남편이 예민하게 구는 건 정말 어머니 수술비 때문일 거라고 학원 강사 일로 지쳐서 잠깐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시댁의 장남이라는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서운함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밖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하느라 집에 오면 극도로 피로해하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집에서마저 경제적인 문제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제가 가계부채, 상환의 상당 부분을 떠맡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남편 말대로 어머님의 어깨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서 갑작스럽게 큰 수술비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고 제 자신을 억지로 설득해 보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밤의 침묵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어 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밤 10시가 넘도록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무거운 앨범을 다시 서랍 속에 넣고 거실불을 껐어요. 어두워진 거실에 홀로 서서 남편을 의심하고 서운해하는 제가 정말 속 좁은 아내인 건지 밤새 자책하며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사 휴게실에는 갓 내린 원두커피에 쓴 향기가 옅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동기인 영미 대리와 커피를 한 잔씩 들고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영미는 휴대폰 화면에 뜬 회사 가정의 달 상여금 명세서를 보며 환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 과장님, 이번 상여금 나온 걸로 양가 부모님 용돈 똑같이 100만 원씩 맞춰서 드렸더니 두 분 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자식들 키워놓은 보람이 있으시다면서요. 과장님도 이번에 시댁이랑 친정 든든하게 챙겨드리셨죠? 영미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저는 커피를 삼키다 말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1,000만 원과 3만 원짜리 영양제. 그 잔인한 대비가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거든요. 아, 네, 그럼요.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시죠. 저는 제 초라한 처지를 들키기 싫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맞장구를 쳤습니다. 종이컵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시어머니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애미야, 민우가 보낸 돈은 잘 받았다. 어버이날이라고 큰 돈을 턱하니 보내줘서 내 어깨 수술은 걱정 없겠더구나. 그런데 과수원에 새로 거름도 줘야 하고
이번 달 대출 이자도 빠져나가야 하는데 민우한테 말했더니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더구나. 너도 맞벌이 하니까 민우 돕는 거 잊지 말고. 네. 어머니 수술비 말고 과수원비까지 저희가.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 끊어진 전화기를 귓가에 댄 채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가슴속에서 쌓은 위화감이 얼음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학원 강사인 남편의 월급은 아무리 많아도 달에 400만 원 남짓이었어요. 우리가 매달 함께 상환하는 가계부채 원리금과 생활비를 빼고 나면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집안 재정엔 절대 없었습니다. 대체 그 큰 돈이 어디서 났으며 왜 어머니는 과수원비까지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믿고 계신 걸까요? 제가 모르는 돈의 흐름이 있다는 걸 직감한 순간 심장이 쿵쿵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제가 믿고 지켜온 가계부의 숫자들이 어쩌면 거대한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남편이 장남의 돌이라고 말하던 것들이 실제로는 저를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핑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자리로 돌아오면서도 차가워진 종이컵을 쥔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학원 보강 수업 때문에 밤늦게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어지러워진 현관의 구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현관 앞을 치우고 남편이 서재 책상 옆에 툭 던져두고 간 낡은 가방을 들어 올리던 순간이었어요. 가방 옆구리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던 건지 그 사이로 빳빳한 은행종이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서르륵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봉투 속에는 남편의 주거래 은행 실물종이 거래 내역서가 두껍게 접혀 있더군요. 왜 거래 내역서를 굳이 지면으로 뽑아온 건지 의아한 마음에 봉투 속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의 거래 내역을 눈으로 훑어 내려가던 저는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것만 같았어요. 어버이날 시댁 과수원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이라는 글자 위로 지난 6개월간 매달 수백만 원씩 꼬박꼬박 같은 계좌에 들어간 이체 내역들이 빽빽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날짜와 시각들은 제가 매달 우리 가게 빚 갚는 데 쓰자며 남편의 통장으로 생활비와 대출 상환금을 이체해 준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제 월급에서 쪼개어 보낸 돈이 그대로 남편을 거쳐 어머님의 과수원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크게 뛰고 숨이 턱턱 막혀와 저는 결국 다리에 힘을 잃고 차가운 거실 바닥에 웅크려 앉아 호흡을 골라야 했어요.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고 거래 내역서를 쥔 두 손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렸습니다. 왜 저는 10년 동안 남편이 보여주는 가계부 숫자만 순진하게 믿고 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걸까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던 저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거래 내역서의 각 페이지를 빠짐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찍어두었습니다. 사진을 다 저장하고 서류 봉투를 다시 남편 가방 원래 위치에 돌려놓자마자 현관문 도어락이 삐비빅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누르며 얼른 거실 소파로 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밤 10시가 지나 침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저는 빨래 건조대의 수건들을 걷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씻고 나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계부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요즘 학원에서 보강 수업이 꽤 많지 않아?
혹시 정규 급여 말고 따로 들어오는 수당이나 당신 비상금 같은 거 좀 있어? 비상금? 갑자기 비상금은 왜 찾아? 당신 요즘 씀씀이가 왜 이렇게 해퍼졌어? 맞벌이 한다고 돈 펑펑 쓸 생각하지 마. 씀씀이가 해픈 게 아니라 이번 어버이날도 그렇고 우리 가게 지출에서 시댁으로 나가는 돈의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 싶어서 그래. 어머니 어깨 수술비 1,000만 원만 해도 우리 상황엔 큰 부담이잖아. 어머니 수술비 든 거 가지고 아직도 뒤끝이야? 자식으로서 그 정도도 못 해드려? 우리가 벌어서 내 부모님 병원비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깝다는 게 아니잖아. 저는 접던 수건을 내려놓고 남편 손에 들린 가계부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같이 갚아야 할 은행 부채도 아직 꽤 남아 있는데 시댁에만 매달 큰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가계부가 안 맞아서 그렇지. 남편은 휴대폰 계산기를 침대 위에 내던지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당신네 친정 집안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돈 하면서 계산이 치사해? 장인어른은 공기업 다니다 퇴직하셨으니 연금도 나오고 돈 들어갈 곳도 없으시잖아. 우리 부모님 연금 받으시는 거랑 우리 부부 가게 부채가 무슨 상관이야? 왜 자꾸 우리 집 돈 쓰는 문제에 우리 아빠를 들먹여? 우리 어머니는 경기 외곽에서 그 넓은 과수원 혼자 건사하시느라 매달 돈이 얼마나 많이 깨지는데. 그래, 장인어른은 퇴직자니까 돈이 안 든다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니야? 왜 자꾸 우리 집안에 쓰는 돈 가지고 억지 계산을 해대며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어? 그래도 양가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돈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당신이 장남이라고 해서 시댁에만 그렇게 무리해서 입금하면 내 월급으로 메우는 가계 대출은 언제 다 갚아? 내가 장남으로서 우리 집안 책임지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 당신은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을 짐짝 취급하는 게 딱 당신네 집안 교양 수준이야. 더 이상 억지 소리 하지 말고 불 끄고 잠이나 자. 남편이 친정아버지를 들먹이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데도 저는 입술을 깨물며 더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서서 마지막 수건을 반으로 접어 옆에 내려놓았을 뿐이에요. 반박을 못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저토록 당당하게 합리적인 척하던 말들이 전부 나를 속이기 위한 완벽한 기만이었다는 사실을 차가운 현실로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무시하며 나를 돈 버는 기계로 취급하는 사람과 지금 이 자리에서 입싸움을 해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 주 주말인 5월 15일 오후 신우이 민지가 갑자기 집 근처로 오겠다며 연락을 해와 저는 동네 카페에서 민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카페 안은 주말이라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로 가득했고 테이블 위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에는 차가운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자리에 앉자마자 의자 옆에 보란 듯이 고가의 명품 가방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새언니, 우리 오빠 진짜 최고예요. 이번에 오빠가 어머니 과수원 관리비 명목으로 돈 넉넉하게 보내줬잖아요. 어머니가 그 돈에서 제 용돈도 챙겨주셔서 이 가방 샀다니까요. 민지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과수원 사진과 새 가방 사진을 번갈아 보여주며 얄밉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어깨 아프시다는 것도 사실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오빠가 마음이 약해서 용돈 듬뿍 얹어 보냈나 봐요. 남은 돈으로 다음 달에 어머니 모시고 저랑 제주도 휴가도 다녀올 계획이에요. 민지의 말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유리잔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 통증이 당장 수술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신우이의 입을 통해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과수원 빚을 갚아야 한다고 저를 닥달하던 그 거액의 돈이 실제로는
신우이의 사치품과 시댁 식구들의 제주도 여행 경비로 펑펑 쓰일 계획이었던 겁니다. 어깨 수술비가 급하다며 제 불만을 질책하던 남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윙윙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3만 원짜리 영양제 하나로 괄시받은 제 친정 부모님과 내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 명품 가방을 사고 휴가 계획을 세우는 시댁 식구들. 저는 굳어가는 표정을 억지로 관리하며 빨대로 얼음 음료를 젓는 척 신우이의 말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철저히 저를 기만하고 시댁에 막대한 재정적 헌신을 바쳐왔다는 증거가 제 눈앞에서 확실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어둠 속 침대에 누워 밤새 속이 꼬이는 것 같은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두 손을 주먹 쥐고 밤잠을 설치며 떨었어요. 남편이 숨기고 있는 돈의 흐름은 대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걸까요? 남편이 오전 강의를 위해 일찍 출근한 뒤 저는 텅 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아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마지막 서랍은 언제나 굳게 잠겨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학원 세무 처리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다며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었죠. 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평소 보관해 두었던 집안의 예비 열쇠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열쇠를 하나씩 맞춰보던 끝에 차가운 쇳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찰칵하고 풀리는 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깼어요. 묵직한 서랍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서랍 가장 깊숙한 안쪽에서 남편 명의로 된 비밀 통장 3권과 인감도장을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통장을 펼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5년간 제 통장에서 남편 계좌로 이체한 상여금과 비상금이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고 그 돈은 전부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여름 휴가철마다 제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을 때면 남편은 을에 방 한 구석에서 한숨을 푹푹 쉬곤 했습니다. 이번 달은 학원 수강생이 줄어서 인센티브가 깎였다거나 재단에 내야 할 교육기금 때문에 통장이 마이너스라는 앓는 소리를 늘어놓았죠. 저는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제 보너스의 절반 이상을 남편의 통장으로 조용히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가게의 적자를 막는 게 맞벌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통장에 찍힌 날짜들은 제가 돈을 이체해 준 바로 그날 오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을 보내주자마자 가게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는 대신 전부 시어머니 명의의 경기 외곽 과수원 사업자 계좌로 털어넣고 있었어요. 통장 종이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손끝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렸고 눈앞이 새하얗게 흐려졌습니다. 심지어 작년 제 생일에 친정아버지께서 사위랑 맛있는 거 사먹고 보약이라도 지어 먹으라며 보내주셨던 100만 원의 지원금까지 남편 통장에 입금된 뒤 과수원 계좌로 이체되어 있더군요. 10년 동안 꼼꼼하게 가계부를 쓴다며 합리적인 척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 깊은 곳에서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아내의 피땀 어린 돈을 이렇게 잔인하게 시댁의 재산 증식용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서재 앞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통장을 움켜쥐고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서러움의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길로 눈물을 닦아내며 이 3권의 통장 내역 전체와 인감도장이 찍힌 첫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빠짐없이 촬영해 저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서랍을 원래대로 닫고 열쇠를 채우며 들키지 않도록 흔적을 억지로 감췄어요. 틀어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저는
며칠 뒤 저녁 퇴근길에 친정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현관 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친정아버지의 오래되고 낡은 구두였어요. 공기업을 명예롭게 은퇴하신 뒤에도 물건 하나 헛되이 바꾸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성정이 그 낡은 가죽 위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고 아버지는 거칠고 투박해진 손으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서연아, 민우가 요즘 학원 일로 많이 바쁘지? 가장이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할 땐 아내가 집에서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사위가 우리 집안을 참 깍듯하게 존중하고 너한테도 잘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밥 위에 반찬을 얹어주시며 사위의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집어 제 숟가락 위에 얹어주신 따뜻한 생선살을 보며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진실을 꾹꾹 씹어 삼켜야 했어요. 평생을 공직에서 융통성 하나 없이 정직하게만 살아오신 아버지가 본인이 그렇게 아끼는 사위가 딸의 월급과 아버지의 용돈까지 가로채 시댁으로 빼돌려왔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무너지실까요? 지난 어버이날 시댁에는 1,000만 원을 보내고 제 부모님 앞으로는 고작 3만 원짜리 영양제만 내밀었던 남편의 뻔뻔한 위선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처참한 차별과 기만을 모르고 사위 손을 쥐어주며 든든해하시던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었어요. 못난 딸이 사랑에 눈이 멀어 내 부모까지 가짜 효도의 들러리로 이용당하게 만들었다는 뼈아픈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저는 억지로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찌개 국물만 떠먹었어요. 친정을 은근히 하대하며 돈줄로만 여기는 남편과 그것도 모르는 아버지를 보며 당장이라도 모든 걸 울면서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친정집을 나서면서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버지의 그 순진한 미소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장은 묵묵히 혼자 견디며 진실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5월 25일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구내식당에서 입사 동기인 영미 대리와 식판을 마주 놓고 앉았습니다. 식당 안은 시끄러운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식판이 부딪히는 소음으로 가득했고 입안에 넣은 국과 밥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밍밍한 모래알 같았어요. 영미는 식사하다 말고 여행 팜플렛 하나를 가방에서 꺼내 반짝이는 눈으로 제게 내밀었습니다. 과장님, 저 이번 여름에 남편이 먼저 제안해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효도 관광 떠나기로 했어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 고생하셨으니 이번에 제대로 대접해드리자면서 적금 깬 거 있죠? 저 진짜 결혼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영미의 환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식탁 위에서 진동하는 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어요. 이번 주말에 어머니 과수원 가야 하니까 마트 가서 고급 소고기랑 어머니 드실 건강식품 장봐놔. 당신 여름 상여금 지급일도 미리 확인해 두고. 남편의 문자에는 제 친정 부모님의 안부 따위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시어머니를 챙기기 위한 심부름과 제 미래의 자산까지 쥐어짜려는 요구뿐이었어요. 영미가 누리는 저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의 행복과 돈 버는 지갑으로 전락한 제 처지가 뼈아프게 비교되었습니다. 왜 저만 사랑이라는 가짜 껍데기 속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더 이상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속에서 얹힌 듯한 거북함이 치밀어 올라 식사를 도저히 이어갈 수 없었거든요.
10년 동안 가정을 지키겠다고 믿어온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사귀고 감내하는 것만으로는 이 지옥 같은 기만을 견딜 수 없다는 감정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6월 초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싶어 침실을 나와 주방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서재 문틈으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다음 달 7월 초면 여름 보너스 500만 원 정도 나와요. 제가 그 돈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과수원에 새로 놓을 고소작업차 구입비로 바로 이체해 드릴게요. 문고리에 손을 뻗던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멈춰 섰습니다. 남편은 제가 받지도 않은 미래의 보너스까지 시댁 과수원의 장비 구입비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더군요. 아유, 걔가 무슨 쓸데가 있어요. 집안의 빚 갚는 건 걔 월급으로 충분히 맡고 있으니까 보너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돈 버는 기계는 칭찬 몇 번 해주면서 가계부 보여주면 알아서 신나서 일한다니까요. 어머니는 어깨 수술 받는다고 앓는 소리만 계속해 주시면 돼요. 남편은 통화를 이어가며 낄낄거렸고 저를 돈 버는 기계로 비하하는 그의 목소리가 문틈 밖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10년간 가장으로 헌신한다고 믿었던 남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내를 도구로만 여기는 비정한 기생꾼의 모습이었어요. 결혼 생활을 지탱해 오던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조용히 뒷걸음질을 쳐 침실로 돌아와 어두운 방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밤은 깊어가는데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제 심장은 공포와 배신감으로 마구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가짜 가정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자각했어요. 저는 동의 특위만을 기다려 그동안 몰래 수집해둔 은행 서류와 통장 촬영본을 가방 깊숙이 챙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고교 동창이자 세무법인 파트너 세무사인 진아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에어컨에서 서늘한 바람이 흘러나오는 조용한 상담실 책상 위에 저는 가방 속에 숨겨왔던 은행 거래 내역서와 비밀 통장 촬영본, 신우이가 보여준 명품 가방과 과수원 사진에 관해 정리한 내용을 말없이 내려놓았어요. 진아의 차분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10년 동안 꾹꾹 짓눌러왔던 비참함과 서러움이 툭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아야,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이 사람한테 그동안 무슨 짓을 당하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어. 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진아의 책상 위에 엎드려 소리내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억지로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냈지만 저를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는 순간 더는 괜찮은 척 껍데기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가슴속에서 피를 토하듯 서러운 울음이 터져나왔고 온몸이 떨려와 책상 모서리를 쥔 손길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못 써가며 갚아나간 가계부채가 사실은 시댁의 자산 증식을 위한 헛된 노예질이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어요. 제 울음소리가 사무실을 채우는 동안에도 진아는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제 등이 진정될 때까지 휴지를 내밀며 차분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호흡이 헐떡이는 저를 보고 진아는 서류 봉투 속 인쇄물들을 빠르게 훑어보며 돈의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일단 울음 그쳐. 내 남편이 5년간 과수원 사업자 계좌로 보낸 이 내역들만 봐도 단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재산을 빼돌린 정황으로 볼 수 있어.
그게 다 과수원으로 들어간 게 맞지? 내 상여금까지 전부 다. 맞아. 다만 그 돈이 과수원 자산이나 시누이에게 어떻게 쓰였는지는 더 확인해야 해.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할 빚은 내 월급으로 맡게 하면서 내 동의 없이 계속 돈을 이체한 건 이혼이나 재산 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부부 재산을 빼돌린 거구나. 위로받고 억울해할 시간 없어. 내 남편은 지금 내 여름 보너스까지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 내가 이 계좌 흐름들 확인하기 쉽도록 자산 내역 요약표로 정리해 줄 테니까 당장 이혼 전문 변호사부터 만나봐. 변호사? 진아야, 나 진짜 이혼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걸까? 우리 아빠 아시면 어떡해. 정신 차려, 이서연. 내가 망설이는 사이에도 내 돈은 계속 시댁으로 들어가고 있어. 절대 친정아버지한테는 아직 말씀드리지 마. 어르신 충격받으시면 안 되니까 내가 말한 대로 은닉 자산 찾아낼 증거부터 더 모으는 게 우선이야. 알겠지? 진아의 단호하고 냉철한 조언이 제 어지러운 머릿속을 차갑게 때렸습니다. 법적 대응과 이혼이라는 냉혹한 단어들이 눈앞에 들이닥치자 여전히 두렵고 손길이 떨렸지만 최소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말대로 지금은 눈물을 닦고 내 돈과 권리를 지킬 명백한 증거들을 더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8시 집 식탁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 옆에 놓인 달력에는 7월 초 시어머니 생신 날짜에 동그라미가 크게 쳐져 있었고 남편은 건조한 표정으로 젓가락질을 하며 계산서 영수증을 툭툭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속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으며 부드러운 말투로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친정 부모님 모시고 2박 3일이라도 가까운 곳으로 여행 다녀오는 건 어때? 아빠 은퇴하시고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시켜드렸잖아. 뭐? 친정 부모님 여행? 당신 갑자기 왜 그렇게 낭비벽이 심해졌어? 낭비라니 1년 내내 일하고 여름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가는 게 그렇게 큰 돈이 들어? 당연히 낭비지. 맞벌이에서 가게 빚 갚는다는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딴 데 쓸 돈이 어딨어. 우리 부모님한테 쓰는 돈은 다 낭비고 시댁 과수원에 들어가는 돈은 정당한 거야? 또 그 소리야? 우리 어머니 이번 7월 생신 때는 과수원 창고 리모델링 끝나는 기념으로 동네 사람들 불러서 크게 잔치 열어드려야 해. 거기 보탤 돈도 빠듯한데 어디서 친정 여행 같은 배부른 소리를 해. 여보,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야? 장인어른은 퇴직금 받고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아픈 몸으로 과수원 지키시는 분이잖아. 왜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억지를 부려? 이번 보너스 나오면 잔치 비용으로 쓸 거니까 엉뚱한 생각 절대 하지 마. 남편의 그 뻔뻔하고 거만한 위선 앞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부모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제 돈을 빼앗아 시어머니 잔치를 열겠다는 저 사람의 눈빛에서 10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한 줌의 미련마저 차갑게 부서져 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장 밥상을 엎고 멱살을 잡는 대신 조용히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들켜버리면 평생을 명예와 정직함을 목숨처럼 여기며 공직 생활을 해오신 친정아버지가 입으실 충격이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아버지는 아직도 사위를 가문의 자랑이라 여기며 이웃들에게 사위 명함을 건네는 낙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남편의 재산 은닉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평화롭던 아버지의 은퇴 생활이 명예실추와 수치심으로 짓밟힐 게 뻔했거든요. 내 부모의 웃는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기막힌 억울함을 그냥 혼자 덮고 살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가정을 깨는 죄책감을 안고서라도 책임을 묻게 해야 하는 건지 제 마음은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사귀며 저는 식기세척기가 덜그럭거리는 거친 소음 속에서 남편의 차가운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당장 싸우는 대신 저 위선의 껍데기를 완벽하게 벗겨낼 결정적인 사실을 과수원에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주말 오후 저는 남편이 학원 강의로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차를 몰아 경기 외곽에 있는 시댁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지나 과수원 입구에 도착하자 흙먼지 냄새와 함께 쨍한 한낮의 여름 열기가 차 앞유리로 쏟아져 내렸어요. 차를 멀찍이 대놓고 저는 키높은 배나무 숲 뒤에 몸을 숨긴 채 안쪽 마당의 정황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더군요. 어깨 인대가 상해서 당장 수술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앓는 소리를 하던 시어머니가 마당 한가운데서 꼿꼿한 자세로 고급 골프채를 힘차게 휘두르고 계셨습니다. 채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청명하게 울렸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통증의 흔적 따윈 전혀 없는 환한 웃음꽃만 만발해 있었어요. 골프채가 허공을 가르며 딱하고 공을 때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쿵 떨어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어깨 통증 때문에 밤마다 끙끙 앓으시며 과수원 일도 제대로 못하신다고 했었죠. 하지만 마당에서 보란 듯이 풀스윙을 하는 어머니의 어깨는 멀쩡하다 못해 유연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 곁에는 시누이 민지가 오빠가 돈을 들여 새로 지어준 대형 저온 창고를 배경으로 명품 선글라스를 낀 채 신이 나서 휴대폰 사진을 찍어대고 있더군요. 10년 동안 마트에서 반찬거리 몇천 원을 아끼겠다고 저녁 할인 시간만 기다리던 제 모습이 저 찬란한 과수원 마당의 풍경과 너무나 이질적으로 겹쳐졌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시어머니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내 월급에서 쪼개보낸 1,000만 원이 어머니의 긴급한 수술비만을 위한 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어깨 수술비 핑계를 대며 저를 이기적인 며느리로 몰아세우던 남편의 거친 말들이 귓가에서 다시금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나무 껍질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억누르며 저 위선의 풍경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게 나무 그림자를 타고 과수원 한 구석에 있는 간이 관리사무소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마당 테이블 옆에 놓인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살피던 중 찢어진 서류 파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파지 조각들을 몰래 주머니에 챙겨 숨을 죽이고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돌아와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춰본 저는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건 시어머니 명의의 과수원 지분 절반을 시누이 민지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작성된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가계빚에 허덕이던 제 피땀 어린 상여금들이 시댁 식구들만의 자산 증식과 부동산 대물림을 위한 자금줄로 뜯기고 있었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파지들을 가방에 쑤셔넣고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과수원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 불도 켜지 못한 채 차가운 현관문 앞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면서 거실 안이 어둑어둑하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일어설 힘조차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내가 굳게 믿고 지켜왔던
우리 가정의 평온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였다는 현실이 거대한 바위처럼 제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며 100원, 200원 아끼겠다고 발품을 팔고 낡아 빠진 구두를 신으시면서도 사위기를 살려주겠다고 쌈짓돈을 쥐어주시던 친정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남편은 제가 벌어온 돈으로 시누이의 지분을 늘려주고 명품 가방을 사주면서 정작 제 부모님께는 3만 원짜리 영양제 하나로 선을 그어버렸던 겁니다.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빼어 어둠 속 거실 바닥으로 거칠게 집어 던졌어요. 반지가 마룻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제 월급으로 집안 대출금을 막아내면 언젠가는 남편도 제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가족도 편안해질 날이 올 거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의 도리라 믿고 감내했던 그 모든 인내심은 결국 시댁이라는 밑빠진 독에 제 인생을 퍼붓는 가련한 헛수고에 불과했어요. 온몸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덜덜 떨렸고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꽉 조여오는 고통에 휩싸여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나는 남편의 합리적인 척하는 설교조 말투를 진짜 가장의 무게일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걸까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식탁 위에 있던 차가운 물잔을 두 손으로 쥐어보았지만 손끝이 심하게 떨리는 바람에 바닥으로 물을 전부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을 적시는 차가운 물줄기 위에 엎드려 저는 10년간 나를 갉아먹은 미련과 죄책감을 뱉어내듯 목 놓아 오열했어요. 당신도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사람이 나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숨조차 쉴 수 없이 무너져 내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두워지는 거실 냉기 속에 혼자 남겨진 채 저는 새벽이 찾아올 때까지 눈을 감고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만 닦아내야 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고 이틀 뒤 오후에 저는 서재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은 눈을 비비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시댁 과수원 대지의 정확한 지분 구조와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어요.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글자들을 확인한 순간 다시 한번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과수원의 3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이 새로 설정된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자란에는 남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다만 그 돈의 사용처는 등기부만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에 저는 앞서 촬영한 계좌 내역을 지나와 다시 대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시누이의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돈이 송금된 정황을 찾아냈어요. 부부가 같이 책임져야 할 가계대출은 제 월급으로 맡게 하고 본인은 몰래 과수원을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아 시누이 집을 얻어주는데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등기부등본 전체 내역과 남편 명의 대출 이체 기록, 그리고 과수원에서 주워온 지분 계약서 파지들을 스캔한 뒤 프린터로 빠짐없이 인쇄했습니다. 인쇄기가 긁히듯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하얗게 쏟아져 나오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볼 때마다 제가 그토록 애지중지 지키고자 했던 10년의 부부 생활이 얼마나 하찮은 거짓말 위에서 서 있었는지가 뼈저리게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본인 집안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임금조차 주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금융 노예로 써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굳어진 얼굴로 인쇄된 종이들의 모서리를 가다듬으며 이 비열하고 뻔뻔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자료들을 서류 폴더에 하나씩 채워 넣었어요. 당장 남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오히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재산을 더 빼돌리거나 이미 남아있는 흔적을 감출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잘 인쇄된 서류 폴더들을 안전한 봉투에 담아 친정집에 있는 제 비상금 감고로 몰래 옮겨둘 계획을 짰어요. 10년 동안 지갑이자 부하로 살았던 지난날과 이별하고 이제는 나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차가운 준비를 조용히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족이 완전히 해체된다는 죄책감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질 아빠의 얼굴이 떠올라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6월 18일 오후 저는 퇴근길에 친정 동네로 찾아가 아파트 단지 뒤편의 한적한 골목공원 벤치에 아버지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공원 나무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찌르르 우는 여름 매미들의 소리가 옅게 맴돌고 있었고 편의점에서 사온 캔커피는 손바닥 위에서 미지근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벤치 옆에 놓인 바둑판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더니 오래되어 가죽 모서리가 다 벗겨진 낡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자랑스레 어루만지셨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 강민우 강사의 빳빳한 학원 명함이었어요. 서연아, 내가 공기업 은퇴하고 나서 동네 친구들 모임에 가면 다들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 사위가 서울 이름난 학원에서 번듯하게 강의하고 있고 장인어른 생신마다 그렇게 깍듯하게 대접하는데 얼마나 든든하냐고 말이다. 자식이 잘 사는 것만큼 애비한테 큰 벼슬과 영광은 없지 않겠니? 아버지께서 구겨진 지갑 속에 사위 명함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짓는 그 자랑스러운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심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지난 며칠 동안 과수원 쓰레기통과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집한 재산 은닉 정황이 담긴 증거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 서류들이 법원에 접수되고 이혼 소송이 시작되는 순간 아버지가 평생 공직에서 정직함과 명예를 지키며 쌓아온 자부심은 한순간에 수치심과 상처로 무너져 내리게 뻔했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자고 이 늙고 선량한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평화롭던 우리 가족의 평온을 깨뜨려도 되는 건지 심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쩌면 남편이 재산을 시댁으로 빼돌리긴 했어도 제가 조용히 덮고 넘어가면 아버지는 평생 사위를 자랑으로 여기며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결국 가방 속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힘을 빼며 지퍼를 조용히 닫아버렸습니다. 끓어오르는 배신감보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미소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기에 다시 한번 짓밟히면서도 참는 삶을 선택해야 하나 고뇌하며 벤치 위에서 묵묵히 속을 끓여야 했어요. 6월 22일 저녁 9시 저는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찬 집 거실에서 마른 걸레로 거실 수납장 서랍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잡동사니들을 정리하던 중 서랍 안쪽에서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건 결혼하기 전 연애 시절에 남편이 제게 써주었던 손편지들과 결혼 피로연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우리의 사진이 담긴 편지함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을 펼치자 바스락거리는 종이 위로 남편의 정갈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서연아, 우리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고 너의 부모님 역시 평생 내 부모님처럼 깍듯하게 모실게. 맞벌이하면서 우리 같이 가계부채도 갚아나가고 서로에게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자. 빛바랜 편지 종이에 적힌 그 맹세들을 읽어내려가며 저는 또다시 바보처럼 가슴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 편지를 쓰던 남편의 진심마저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장남이라는 책임감에
매몰되어 잠시 길을 잃은 것뿐일지도 모른다고 미련을 붙잡았거든요. 변호사와 상담하며 준비하기 시작한 서류로 가정을 부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보여주며 남편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면 예전에 다정했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나약한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때마침 욕실에서 씻고 거실로 나온 남편을 향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내밀며 눈을 마주쳤어요. 여보, 나 서랍 청소하다가 당신이 결혼 전에 쓴 편지 찾았어. 우리 부모님도 당신 부모님처럼 모시겠다던 이 약속 기억나? 우리 지금이라도 다시 솔직하게 대화하고. 뭐? 10년도 더 된 옛날 편지를 지금 왜 끄집어내? 청소나 빨리빨리 하지 쓸데없이 궁상 떨고 있어. 남편은 제가 건넨 편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단칼에 일축해버리더니 짜증 섞인 발걸음으로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그 서늘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미련과 기대를 산산이 부수어 버리더군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연애 시절의 남자가 아니라 나를 철저히 이용하는 시댁의 앞잡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함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다시는 저 위선자에게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6월 28일 낮 12시 저는 조력자인 세무사 진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 집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시어머니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진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 내용을 녹음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녹음 기능을 켠 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거실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애미야, 다음 주 7월 5일이 내 생신인 거 알지? 이번에 민우가 과수원 창고 리모델링 기념으로 고급 한정식집 큰방 예약해 놨으니까 너도 늦지 말고 와서 잔치상 수발들 준비해라. 네,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우 말 들어보니까 내가 이번 어버이날 용돈이랑 과수원 쓰는 돈 가지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다면서? 너희 친정아버지가 공기업 다니다 퇴직해서 지금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방구석. 늙은이라 민우한테 빌붙을 생각만 하나 본데 어디서 우리 장남 기를 죽여. 어머니, 우리 아빠가 민우 씨한테 빌붙다니요. 그게 무슨. 내 말이 틀려? 너네 집안이 근본도 없이 가난뱅이 출신들이라 돈 계산만 치사하게 밝히는 거 아니야. 내 애비가 능력이 없으면 며느리인 너라도 입 닥치고. 우리 과수원 빚 갚는데 헌신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친정 부모 챙길 생각을 해. 시어머니가 제 친정아버지의 은퇴를 비웃고 집안의 형편까지 짓밟으며 쏟아내는 모욕적인 폭언들이 녹음기의 붉은색 시간 표시줄을 따라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반박하는 대신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통화를 끝까지 받아냈어요. 내 착하고 정직한 아버지를 방구석 늙은이라 모욕하는 저 위선자들을 더 이상은 가족이라 부르며 용서하지 않겠다고 완전히 각성한 순간이었습니다. 통화가 뚝 끊기고 에어컨 바람소리만 적막하게 울리는 거실에서 저는 진아를 향해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을 들었습니다. 진아야, 다음 주 7월 5일 어머니 생신 잔치에서 끝낼래. 더는 못 참아. 진아는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진아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상담한 뒤 준비해둔 자산보전 신청 자료와 이혼 관련 서류 초안을 식탁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빳빳한 종이를 쥔 제 손은 이제 더 이상
불안이나 죄책감으로 떨리지 않았어요. 서류를 쥐고 서늘한 눈빛으로 달력에 적힌 7월 5일 시어머니의 생신 날짜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인내심을 짓밟고 내 부모를 모욕한 대가를 저들의 가장 화려한 잔치상 위에서 철저하게 돌려주겠다고 단단하게 결심했어요. 7월 5일 오후 1시 시어머니의 생신 잔치가 열리는 서울 외곽의 고급 한정식집 큰 방은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 익어가는 기름 냄새가 넓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갓 지은 쌀밥과 정갈한 반찬 그릇들이 상차림 위를 빼곡하게 메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이 가문의 장남으로서 대단한 업적이라도 이룬 것처럼 목을 뻣뻣이 세운 채 시어머니와 시누이 민지의 앞접시에 구워진 갈비살을 덜어주며 으스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상 한가운데에 거액의 수표가 든 선물 봉투 2개를 턱하니 올려놓더군요. 어머니, 이번 과수원 저온 창고 리모델링 잔치에 보태시라고 제가 넉넉하게 챙겼어요. 그리고 민지 너도 오빠가 보낸 돈으로 다음 달에 차 바꿀 때 계약금 보태라. 아유, 우리 장남밖에 없다. 며느리는 뭐하니? 멍하니 앉아만 있지 말고 고기 타지 않게 빨리빨리 뒤집어라. 시어미 생신상에 앉아서 서빙 하나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는 남편이 건넨 봉투를 품에 안으며 날카로운 눈을김으로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민지는 갈비를 뜯으며 다음 달에 뽑을 세차 옵션을 오빠와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몇백 원 단위까지 아껴가며 채워 넣었던 가계부의 희생이 저들의 호사스러운 잔치상 위에서 참담한 노예질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함에 얼굴이 붉어지고 억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겠지만 그날은 참 이상하게도 가슴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했어요. 저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서늘한 눈으로 불판 위에 고기를 뒤집으며 조용히 식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가짜 가족의 껍데기를 온전히 벗겨낼 순간이 묵묵히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잔치방의 축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식사 접시들이 어느 정도 정리될 무렵 저는 가방 속에서 단단하게 묶어두었던 서류 봉투의 매듭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얇은 종이 소리 대신 10년의 기만을 지워낼 무거운 정적이 제 손끝을 따라 차분하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식탁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갈비 접시를 옆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제가 지난 2달 동안 몰래 수집해 온 은행 계좌 이체 내역서와 3건의 비밀 통장 사본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과수원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조각들을 맞춰 복원한 시누이 명의의 지분 이전 계약서 사본까지 가지런히 펼쳐 올렸어요. 시끌벅적하던 잔치방에 단숨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칫하며 종이 위에 글자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남편은 굳은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더군요. 강민우 씨, 지난 5년간 내 상여금과 우리 부모님이 보내주신 지원금까지 전부 어머니 과수원 계좌로 빼돌렸더군요. 그리고 그 돈은 어머니 수술비나 빚상환에만 쓰인 게 아니라 아가씨 명의의 과수원 지분 이전과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흘러간 정황까지 확인했습니다. 내 월급으로 우리 가게 부채를 막게 하고 당신은 내 뒤통수를 쳐서 시댁 재산을 불려왔던 거예요. 너 지금 시어머니 생신 잔치상에서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야. 이게 다 뭐예요, 새언니? 오빠, 이거 진짜 새언니가 다 조사한 거예요? 당황한 시누이가 눈치를 살피며 물러서자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쾅 하고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어깨 아프신 거 안 보여? 과수원 일하시다가 인대상해서 수술 받아야 한다는 거 당신도 들었잖아. 장남이 어머니 병원비 좀 보태고 집안 재산 지키는 게 그렇게 치사하고 억울해? 남편의 입에서 인트로의 그 거만하고 위선적인 대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가방에서 3만 원짜리 관절 영양제 영수증을 꺼낸 뒤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가 과수원 마당에서 골프채를 힘차게 휘두르던 영상을 띄워 식탁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어요. 어깨 인대가 상해서 수술해야 한다는 분이 과수원 마당에서 그렇게 힘차게 골프채를 휘두르셨나요? 시댁엔 내 상여금까지 털어서 1,000만 원을 바치게 하고 내 친정 부모님 앞에는 3만 원짜리 영양제 하나 내밀던 그 위선은 이제 끝났어요. 이서연, 너 진짜 미쳤어? 당장 이 서류 안 치워? 너같이 계산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랑은 끝이야. 이혼 소송 걸면 너는 재산 한 푼 못 받고 알거지로 쫓겨날 줄 알아.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저를 윽박지르고 협박을 쏟아내는 순간에도 저는 모욕당한 사람의 비참함 대신 정갈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대신 골프 영상을 닫고 미리 저장해둔 음성 메시지 파일을 휴대폰 화면에 띄웠어요. 이제는 제가 아닌 남편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친정아버지의 대답을 들려줄 차례였거든요. 잔치를 앞둔 전날 저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진실을 감출 수 없어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이 학원 재단에 낼 교육기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제 돈을 받아 과수원으로 보낸 내역을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학원 측에 정식으로 전달하셨어요. 학원은 남편이 재단의 이름을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음성 메시지를 남겼고 그 파일을 제게도 보내주셨습니다.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가 남편에게 남긴 전화 음성 메시지 속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한정식 집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민우 강사, 나 이학수 1세. 자네가 내 딸의 돈을 시댁으로 빼돌린 자료를 직접 확인했네. 학원 재단에 낼 교육기금이 필요하다며 내 딸에게 돈을 받아낸 뒤 과수원으로 보낸 내역도 학원 측에 정식으로 전달했네. 학원에서는 재단의 이름을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확인할 때까지 자네를 강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더군. 계약 문제는 학원 규정에 따라 결정될 거고 내 딸의 돈과 권리는 법으로 돌려받을 테니 앞으로는 법원에서 보재나. 휴대폰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단호한 통보가 흘러나오는 동안 방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서늘해졌습니다. 공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아버지를 그저 힘없는 퇴직자라며 무시해온 결과가 남편이 직장에서도 사실 확인 대상이 되는 결과로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어지자마자 거만하게 저를 윽박지르던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휴대폰으로 학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스피커폰 너머에서 원장은 당분간 강의에서 배제할 테니 사실 확인 절차에 응하라고 단호하게 통보했어요. 그제야 상황의 무게를 체감한 남편은 덜덜 떨리는 무릎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한정식 집 잔치방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서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장남이라는 책임감에 미쳐서 잠깐 눈이 멀었었나 봐. 장인어른께 제발 한 번만 말씀 잘 드려줘. 나 학원 쪽에서 쫓겨나면 평생 길바닥에 나앉아. 조금 전까지 저를 알거지로 만들겠다며 위협하던 그 거만하던 사람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으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굳어진 얼굴로 입을 틀어막았고 시누이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살피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비굴하게 매달리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이혼 합의서 초안과 재산분할 청구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통지서를 음식물 하나 튀지 않은 식탁 끝에 정갈하게 올려두었어요. 남편의 읍소와 시댁 식구들의 참담한 절망을 뒤로한 채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닫힌 문을 열어 한정식 집을 나섰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가두고 갉아먹던 가짜 가족이라는 굴레를 내 손으로 부수고 온전히 제 자신의 삶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맑고 시원한 여름바람이 얼굴에 닿고 있었습니다. 7월 15일 오전, 저는 고교 동창이자 세무사인 진아와 함께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 개인 이삿짐을 포장용 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넓은 테이프가 긁히며 뜯기는 소리가 산뜻하게 울렸고 빈집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맑은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시원했어요. 진아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갓 전달받은 서류 봉투를 내밀며 과수원 지분을 시누이 민지 명의로 이전하려던 정황과 관련해 재산 보전 신청과 재산분할 청구 접수가 끝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동시에 남편에게서 5년간 제 통장에서 빼돌린 돈과 상여금을 반환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까지 받아낸 터라 제 재산을 되찾기 위한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남편은 학원 강의에서 배제된 뒤 매일같이 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며 용서를 빌고 구걸을 해댔지만 저는 그 차단 목록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거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결혼 초부터 묵혀두었던 두꺼운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신혼의 가짜 미소가 담긴 사진들을 더는 넘겨보지 않은 채 쓰레기 봉투 안으로 미련 없이 던져 넣었습니다. 진아와 함께 묵직해진 짐 박스를 하나씩 나누어 들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굳게 닫혔던 현관문을 나섰어요. 10년 동안 나를 지탱하는 미덕이라 착각했던 기만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 삶을 향한 자유로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사하고 닷새가 지난 7월 20일 저녁, 저는 퇴근길에 친정집에 들러 아버지가 차려주신 따뜻한 저녁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정겨운 소리가 울렸고 갓 지은 흑미밥의 달큰한 냄새가 온 집안을 아늑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반찬 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주시며 묵직하고 따뜻한 손길로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혼자 소갈이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비가 미련해서 딸아이 속이 골마 터지는 줄도 모르고 사위 자랑만 했으니 참 낯이 없구나. 그래도 이렇게 내 권리 포기하지 않고 단단하게 딛고 일어서줘서 얼마나 고맙고 대견한지 모른다. 아버지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 온기가 어깨에 닿는 순간 지난 몇 달 동안 억지로 짓눌러왔던 긴장감이 사르르 눈처럼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학원 측의 사실 확인이 진행되는 동안 강의에 복귀하지 못했고 과수원 역시 빚과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죠. 예전 같았으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조여왔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겪는 혼란을 전해 듣고도 마음 한구석에 단 한 점의 흔들림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 피땀을 짓밟은 대가를 스스로의 행동으로 치르고 있을 뿐 더 이상 내 삶과 얽힌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현관 입구에는 제가 아침에 마트에서 선물로 사들인 아버지의 묵직하고
짙은 갈색 고급 구두가 단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낡은 구두 한 켤레로 정직하게만 살아오신 아버지가 새 구두를 보며 짓던 부드러운 미소가 제 가슴 속에 깊은 위안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아버지와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며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달콤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희생과 착취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가짜 굴레를 끊어내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는 저녁 풍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온몸으로 만끽했어요. 7월의 마지막 주말 오전, 저는 새로 얻은 독립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작은 화분들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커피 머신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원두를 추출하고 있었고 고소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산뜻한 베란다 공기 속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저는 작은 테이블 위에 차려놓은 따뜻한 커피잔 옆에서 제 명의로 새로 만든 은행 통장과 남편이 서명한 재산 반환합 비서를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통장 페이지마다 정갈하게 인쇄된 글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지난 10년간 시댁의 자금줄로 이용당하며 숨죽여 살았던 과거의 내 모습이 가만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고 남편의 억지 논리에 고개를 묵묵히 숙이던 유약한 피해자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없었어요. 차가운 거래 내역서와 법의 논리로 내 피땀 어린 자산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고 내 아버지의 존엄까지 정갈하게 지켜낸 단단한 주체만이 베란다의 아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불 꺼진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던 밤들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고 내 손으로 직접 일구어갈 내일의 가계부가 깨끗한 하얀 지면 위에 차분히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참는 것만으로는 결코 진짜 행복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인생의 가장 뼈아픈 수업료를 내고서야 제대로 배웠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존중도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는 법을 말이죠. 당신도 누군가의 헛된 기대와 껍데기 같은 도리 때문에 진짜 소중한 나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묵직한 도자기 잔을 들어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으로 맑고 높게 갠 7월의 푸른 하늘을 아주 오래도록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고 밝은 얼굴로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새로운 시작의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만 덮었으면 어떤 인내와 헌신도 언젠가는 정당하게 보답받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맹목적인 믿음이 내 자산과 자존감을 부수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까지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일방적인 착취를 묵인하는 관계는 진짜 가정이 아닙니다. 잘못된 장부는 아무리 오래 적어도 스스로 균형을 맞추지 않습니다. 내 권리의 숫자가 지워지고 있다면 먼저 마침표를 찍고 장부를 닫아야 합니다. 타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내 인생의 적자를 견디지 마십시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사랑이라는 가짜 도리에 묶여 자신의 생활을 잃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고백이 작은 단서가 되길 바랍니다. 10년의 기만 속에서도 끝내 제 이름의 장부를 되찾아낸 저처럼 여러분의 오늘에도 단단한 삶의 중심이 세워지기를 응원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